이 난잡한 시대 진정한 진보 정신이 무엇인가를 탐색하는 이원복 진보TV입니다. 이원복 TV는 진보 정신의 이론적 배경을 탐색하고자 학문의 왕도를, 진보 정신의 한국적 적용을 논하고자 정치평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서 수학, 산수, 물리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었을까요? 바둑은 또 어떻습니까? 인간 머리 굴리기의 끝판왕인 바둑과 컴퓨터 프로그래밍은 누가 언제 어떻게 창안해낸 것일까요? 산수의 시작은 식탁에 둘러앉을 가족 수를 헤아리기가 시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밖으로 숫자 세기가 참으로 중요했을 것입니다. 나누기라고 하는 것은 토끼 서너 마리를 잡아온 뒤에 식구수 접시 수대로 삶은 토끼고기를 나눠줄 때부터 익숙해진 셈법입니다. 인간은 가장 최소의 더하기, 빼기, 나누기 등을 약 200~300여 년간을 해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라비아 숫자 0, 1, 2, 3, 4, 5, 6, 7, 8, 9. 이것은 7세기 초 인도에서 나타나고 있고 현재의 1, 2, 3, 4, 5 등과 같은 서아라비아 숫자는 1200년경 유럽에 번져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1900년경 대한제국 때부터 기록이 나타나니 불과 120여 년밖에 안 된 글자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에서 넘어온 1, 2, 3, 4, 5, 6, 7, 8, 9, 10 등을 이렇게 써왔는데 이 글자들이 중국 명나라 1368년부터 1644년 그때 등장하니까 지금으로 보면 약 400~500년 밖에 안 된 숫자 체계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등의 순수 한반도어 한글도 있는데 이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후의 일로 여겨지나 그 원음이 언제부터였는지는 추측 불가라 하겠습니다. 대개 하나, 둘, 셋, 넷 등과 같은 순서를 정하는 서수 글자 체계는 낚시를 하기 위한 일의 순서를 정리한 데서 유래되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인간들은 산수와 수학의 기초가 되는 생활의 수들을 만들어 써왔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인간들의 상상력은 여기서 아무것도 없음을 나타내는 제로, 0이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었다는데 특이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수학은 이제부터 시작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물에 이름을 붙여줘 나오다가 어떻게 존재하지 않은 0이라는 수를 개념화 해내었는지 그 발상이 놀랍다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보이는 수 1, 2, 3, 4, 5에 맞추어 그 반대의 수, 상상 속에서 가능한 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와 같은 개념을 상정에 썼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기준점 0을 설정해 놓고 눈금의 전 방향은 1, 2, 3, 4, 5로 역방향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로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수학이 시작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들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개념을 만들었고 이어 서서히 나누기와 곱하기의 개념도 만들어 내었습니다. 수학의 기초가 성립하니까 곧 유클리드 BC 4세기에서 3세기
이집트 또는 그리스의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르키메데스 BC 287년에서 212년 고대 그리스 출신입니다. 이와 같은 천재들이 나타나 정수론, 기하학이 집대성되었고 십진법도 체계화되었으며 포물선 내각의 면적, 원주율의 계산과 같은 초기 미적분 계산도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은 지금도 수학사에서는 하나의 북극성과 같은 위치라 하겠습니다. 유클리드는 10개의 공미, 465개의 명제를 도출해내어 수학의 기초를 단단히 세운 것으로 유명합니다. 원뿔 곡선과 공명 궤적, 광학에 이르기까지 그의 수학에 대한 열정은 가히 기적과 같은 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수학과 공학은 일찍부터 나라에서 그 중요성을 깨달아 이 분야 학자들은 대단한 대접을 받았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르키메데스도 로마 점령군이 그리스로 진격해 와서 총사령관 부하들이 아르키메데스를 일착으로 체포하려 했으니까 그가 그리스에 얼마나 중요했던 인물인지를 능히 짐작해 합니다. 이렇듯 문명이 먼저 고도화되었던 이집트, 그리스, 로마 지역을 중심으로 수학은 이미 크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물리는 고대 자연 철학자들이 우리의 일상 언어로 물질 세계의 움직이는 동역학, 물질의 기원에 관해 논하는 것으로부터 탄생하였습니다. 그렇게 약 1500년 이상 더 할 말이 없는 상태로 잠자고 있다가 근세 물리학이 17세기에 태동하니까 오랜 세월 자연 철학 수준이었다 보면 되겠습니다. 데모크리토스의 원자론과 헤라클레이토스의 과정 철학 정도가 전부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물리학은 갈릴레오에 와서 천체 위성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이를 수학으로 설명하는 체계를 새롭게 잡음으로써 비로소 철학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봐야 되겠습니다. 철학으로는 더 할 말이 없는데 수학을 쓰니까 할 말이 많아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리는 이때부터 자신의 영역을 자연 언어에서 인공 언어인 수학 속에 가둬두는 것이었습니다. 특화된 권위를 갖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때를 계기로 물리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 멀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리의 대중으로부터의 소외는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만 이 전략 때문에 물리는 아무나 접근해서는 안 되는 그런 학문이란 명성도 얻었다 하겠습니다. 유클리드도 그의 제자가 이 어려운 것을 배워서 어디 했습니까? 하고 묻자 배워서 본전을 뽑으려는 저놈에게 동정 세입을 주어서 학당에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게 쫓아내라 했다는 유명한 일화처럼 수학이나 바둑이나는 인간 정신세계, 상상력 세계를 유형하는 정신 시스템학의 하나일 뿐 그 유용성은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계학이나 생물학, 의학, 재료학처럼 당장 어디에 써먹는 학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둘은 다른 학문을 공부하기 위한 도구학, 방법론학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즉, 그 자체보다도 이 도구학 학문을 통하여 여타 학문을 접근하는데 큰 도움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세 번째, 길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에서 특화된 바둑의 학문 가능성에 대해 아직은 제대로 된 이론서가 없는 편이지만 바둑은 경제학, 경영학, 군사학, 외교학 등 전략 전술론에 아주 탁월한 도움을 주는 반복론학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중입니다. 바둑도 유클리드에게 쫓겨난 제자처럼 저 바둑 맨날 두어서 어디에 써먹는단 말입니까?
그런 소리 듣기 아주 쉬운 분야라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정신, 상상력과 추리력, 영상력, 창조력을 키우는데 바둑만큼 좋은 학습 도구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서양 수학이 도구학으로서 제 위치를 확고히 자리 잡은 것처럼 동양 바둑학 또한 처세학, 경영학으로 독창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바둑은 또한 배우는 사람들이 점점 더 강하게 흥미를 느끼는 반면 수학은 좀 지루한 편이어서 이 점에서도 바둑학의 가능성은 한창 열려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바둑은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 급한 일과 덜 급한 일, A와 B를 교환했을 때 전체로 누가 득이냐 하는 미세한 판단 문제, 끝까지 포로변까지도 얼마든지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활 가치론, 부분과 전체를 늘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종합 수리 판단론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바둑은 이론만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태릉 선수촌의 국가대표들이 땀을 흘려 하듯 이러한 수일기 고수가 되기 위해서도 엄청나게 노력한 자만이 고수가 된다는 이치도 알게 해줍니다. 바둑은 글쓰기와 비슷해서 수많은 습작을 하지 않으면 절대 좋은 글쓰기가 나오지 않는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학은 내게 실생활에서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 느낌이 없지만 바둑은 많은 느낌을 준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인간 머리 굴리기가 만든 최고 레벨의 세 학문 분야, 수리와 물리, 바둑, 길이를 살펴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원이 저희 방송이 명품 방송이 되는데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